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 조분 이사금과 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0년 3월 3세기 초죠. 조분 이사금이 신라의 왕위를 등극합니다. 성은 석시로 벌휴 이사금의 손자입니다. 자, 벌휴 이사금은 누구냐 하면 이 성은 석시로 탈의 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벌효의 아버지는 구추이고요. 구추의 아버지는 탈의. 그래서 탈의의 손자가 벌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벌효 아버지의 왕 이름은 구추죠. 개구자 또는 원수구자, 또 새끼추, 그래서 개의 새끼 또는 원수의 새끼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박시계에서 석시계로 넘어가면서 이 박시계 신라를 기준으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분 이사금의 아버지는 골정 갈문왕이고 어머니는 김씨 옥모부인입니다. 이 김씨 옥모부인의 아버지는 구도 갈문왕으로 이 구도 갈문왕의 딸이 김씨 옥모부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벌효의 아들은 골정과 이매가 있고요. 이 이매의 아들이 내해 이사금이고, 그 다음에 골정의 아들이 조분 이사금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골정이지만 어머니는 김씨 옥모 부인인데, 이 옥모 부인은 구도의 딸이라고 하고요. 이 구도는 누구냐? 미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도가 낳은 아들이 미추고 딸이 옥모 부인인데 그 딸을 벌효의 아들인 골정에 주었고 거기서 난 아들이 조분이로 생각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구도의 구자도 이 원수 구자인데 삼국유사에는 이 구자를 구비할 구로 해서 이 원수 구자가 아닌데 이렇게 삼국사기에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고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분 이사금이 왕비는 아이의 부인이고요. 내해의 딸입니다. 자세히 보면 김씨 옥모 부인이 아들을 낳은 게 조분이고요. 동모 같은 엄마로부터 딸이 나오는데 조분의 여동생이죠. 그 여동생을 그 사촌인 내해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조분의 여동생을 내해와 결혼을 시키고 거기서 딸을 낳는데 아이해고요. 그 딸은 이 조분에게 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여동생이 난 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내해로 보면 사위가 되죠. 자, 그래서 신라의 이 왕실 혈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사뭇 다르고요.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 조분 230년 3월 왕위에 오른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 신라의 국제 관계를 한번 보면 이 백제는 초고왕으로 이 외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여 가라 칠국을 평정한다라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국사기에는 북방에 위치한 이 금성 세력이 신라의 세력이죠. 박시계로 보고 있고요. 남쪽 창고에서 3일간 통곡한다라는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해 초기에는 이 김씨에게 구도 세력과 가역의 우로 세력이 나타나다가 중간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조분왕 시기에 나타나는데 구도와 우로는 신라의 조분왕을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씨, 가역의 우로 이런 세력들이 탈핵의 신라와 같이 합쳐서 석시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연충을 이찬에 임명하여 군사와 국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연충 기사가 나오는데요. 연충의 아버지는 연진이고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내해 시절 충원이 이벌찬이었었는데 충원은 백자의 싸움에 패하고 혼자 돌아와서 진주로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진을 대신 일길찬에서 이벌찬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분으로 넘어가는데 조분이 왕이 되면서 이 연진의 아들인 연충을 이찬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왕이 시료묘에 찾아가 뵈었다 하는데 이 북방이 이 박시계를 예를 차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시계 이후에 석시계가 이 신라 왕조를 계승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230년 기사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박찬화가 쓴 남당 유고에 의하면 이때 구수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구수왕 시절인데 이 구수가 지금 탄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남당 유고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씨가 왕의 아들 구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요. 남당 유고에 의하면 백제왕 연표가 계루왕에서 부지왕에서 초고, 구수, 고위로 연결이 되는데 이 삼국사기에는 이 구지왕이 백제 연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구지왕의 첫째 여자는 사씨로고요. 계루왕이 배다른 어머니를 계루왕이 아들에게 줍니다. 배다른 어머니를 아들이 처로 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자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백씨라는 여자인데요. 관청에 있는 가기가 처 백씨를 구지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구지와 백씨 사이에 아들 백인과 딸 백화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가 백씨고요. 자, 세 번째 여자는 이 공손도 왕이 이 딸이 있는데 보루를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루가 구지의 세 번째 여자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자는 물씨로서요. 물씨는 신라에서 왔는데 신라의 왕, 지마왕이죠. 지마왕이 딸이 이 밀화 부인인데 이 밀화 부인의 딸이 물씨고요. 이 물씨를 신라는 백제 구지왕에게 주게 됩니다. 네 번째 여자가 됩니다. 자, 백씨의 딸인 백화가 있는데요. 이 백화가 15살 됐을 때 이 구지는 백화를 길선이 처로 주게 됩니다. 자, 길선의 딸이 있는데요. 길선의 딸은 전씨인데 길선의 부인은 팽전이고요. 팽전이 길선 사이에 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 전씨입니다. 이 전씨를 길선은 구지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214년에 이 전씨는 구지 사이에 초고를 낳습니다. 이 왕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초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217년에는 그 공손도의 아들인 이 공손광은 대방왕으로 명명이 되고, 자,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 보고를 구지에게 줍니다. 여섯 번째 여자가 됩니다. 자, 대방왕 공손광은 죽고요. 공손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23년에서 225년에 상자평 길선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요. 226년 길선은 죽고 길선이 처로 있었던 벽화를 길선의 아들인 팽선에게 벽화를 처로 또 구지가 주게 됩니다. 자, 226년 구지왕의 동생이 이복 동생이 있는데요. 이 고씨라고 하는데 이 고씨가 백인과 백씨의 아들 백인, 그 다음에 전씨 길선의 딸이죠. 그 구지를 가두고 소고를 왕위로 등극시킵니다. 자, 226년 그래서 전씨와 고씨는 한편에서 고씨를 가두죠. 그리고 둘과의 관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씨는 고씨의 아들 소대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230년 사씨는 아들 구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계루왕 다음에 구지, 구지 다음에 소고, 소고 다음에 구수 이렇게 되는데 이 구수는 사씨가 낳은 아들이고요. 이 소고왕은 사씨를 거누고 전씨, 길선의 딸을 용서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구지왕이 백제 왕력에서 삭제된 이유는 이 신라의 이 길선 또는 이 물씨, 이 지마왕의 딸과 연결이 됨으로써 신라의 계보와 백제의 계보가 오버랩되는 왕이 구지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없애고자 구지왕을 삭제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당 유거에 의하면 사실은 계루, 구지, 초고, 구수, 고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구지왕을 빼고 이 초고, 구수, 고위로 연결하면서 이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왕이 있었던 시절 또 위로 당겨지면서 이 연표가 남당 유고를 기준으로 해서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삼국사기는 이 구지왕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연표를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30년도에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은 칠지도가 있는데요. 이 칠지도는 일본서기 신공 52년 9월조에 나타나고 또한 이 실제로 칠지도라는 명문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칠지도 명문에 의하면 태화 4년, 태화는 두 개의 연호가 하나는 위나라, 하나는 동진으로 보고요. 동진으로 봤을 때는 369년, 그다음에 위나라로 봤을 때는 230년에 해당이 되고요. 11월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5월에 발견이 됐다는데 엑스레이 판도기에서 11월로 명명이 됩니다. 또한 일본서기 칠지도에 의하면 9월, 이 52년을 위나라로 봤을 경우에는 230년으로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칠지도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칠지도 명문과 이 기사의 해석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만든 시기와 주는 시기를 한번 보면 태화 4년을 위나라 연호로 보면 230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일 이 세로 엑스레이 판도기에서 이 칠지도가 만든 이 월이 11월이라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 칠지도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칠지도는 9월 달에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든 거는 11월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1월에 만들어서 9월 달에 주는 것으로 되죠. 역사적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레이 판독 이전에 인정했던 이 5월로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5월에 만들어서 9월에 주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엑스레이 판독의 11월이 틀렸다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칠지도를 주는 대상은 백제 왕세자 기생 성음이 주죠. 그 다음에 누구를 주냐? 외왕지한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위는 위하여가 아니라 명칭이죠. 직이 앞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외왕지에게 줍니다. 이 칠지도 명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서기 신공에는 누가 줬느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누가 받느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칠지도와 칠자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받았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은 백제고 받는 사람은 일본서기 신공기에 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공에게 주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칠지도 명문에서 외왕지에게 준다고 했을 경우에 일본서기 칠지도 기사랑 합치를 하려면 외여왕 히미코에게 준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삼국사기 아달라조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낸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 230년의 기록 그 당시까지 이 히미코가 여왕을 대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외왕지는 이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신공 히미코와는 이 다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백제 왕세자 기생 성음이 주죠. 그럼 누구냐? 당시에 삼국사기를 봤을 때 230년도에는 이 남당 유고에 의하면 고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는 구수왕이 해당이 되는데, 자, 이것 또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칠지도 명문에 나오는 이 칠지도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이 칠지도 기사가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이냐? 자, 거기서부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태화 4년을 위나라로 봤을 때 이 당시에는 이 백제는 이 공손공 이후 공손연식인데요. 공손씨와 위나라는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럼 백제는 공손씨와 연결이 됐는데 굳이 위나라 연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백제 시대 때 위나라 연호를 사용하여 칠지도를 만들었다 하면 초고 세력이 아닌 공손씨 세력과 다른 세력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고위 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는 백제 왕세자 성음, 기생 성음이라 할 때는 사만의 대표인 엄지를 얘기하는 기생, 성엄으로 봤을 경우에 또 다른 백제의 왕세자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칠지도는 이 결론적으로 일본석이 나오는 칠지도 기사, 그다음에 이순옥감이 신고해서 발견된 칠지도 목민 기사는 서로 이 연관성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칠지도를 만든 백제왕 세자가 당시 외왕 지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 일본석이 나오는 칠지도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러 칠지도 중에 하나를 만든 것이 발견됐거나 기록이 나온 거지 않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왜는 백제를 도와줍니다. 자, 231년 4월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반만해서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맞아 죽었다. 왜는 다시 백제로 오죠. 그래서 초고 세력에 방해되는 세력을 왜가 초고를 도와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후부터 신라의 대반격이 나오는데요. 신라에는 가야계 우로가 등장합니다. 자, 이찬이었던 우로는 대장군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조분 2년 231년 가을 7월 이찬 우로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간문국을 공격해 격파하고 그 땅을 신라의 군으로 만들었다. 자, 이 이찬 우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초기에 연충을 이찬으로 임명하죠. 자, 그래서 저는 신라는 이 두 개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는 북방 금성을 중심으로, 하나는 이 탈의 세력인 경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충은 금성 지역에, 우로는 탈의 지역에 이찬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해 다음 조분이 왕위를 이은 후에 북방 세력과 다시 연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우로는 내해 시절 이찬의 직위였는데 이 조분 때는 대장군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내해 시절에 이 초기 태자 우로가 포상팔국 전쟁에 참전되었죠. 자, 그리고 태자 우로는 그 후에 보이지 않다가 조분왕 시절에 이찬에서 대장군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대장군의 지위는 신라사에서는 최초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감구의지도 이제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신라의 남쪽 또는 서쪽 외의 일부 지역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 조분왕 3년 232년에 여름 4월 갑자기 외인이 어디로 쳐들어오냐? 금성을 포위합니다. 이때 이 조분 왕은 몸소 나가 싸워 적이 패하여 도망갑니다. 이때 경기병을 보내 도망가는 왜군을 추격하여 1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습니다. 자, 수록의 무로가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동안 외인이 역으로 또 신라 북방 박시계 지역인 금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간문국의 위치는 아마도 이 외인들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외인들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성 지역을 다시 급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해 233년 4월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지붕이 기와가 날아갔다. 또 은의적으로 쓰였는데요. 자, 신라 왕 조분이 금성 지역에 쳐들어온 외인을 초기에 잘 막았는데 후에 계속된 외의 세력으로 신라는 잘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백제나 신라 지역에 이렇게 그 은의적으로 쓰여진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204년 혜성이 동정에 나타났다. 209년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신라 내 19년 214년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졌다. 천둥이 쳤다. 233년 여름 4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지붕이 기와가 날아갔다. 이렇게 은유적인 기사는 한의 세력이나 외의 세력에 의해서 신라가 지는 경우, 이때는 이 신라 분기 또는 백제 분기에는 직접적인 화법을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외병이 나라의 동쪽 변경을 공격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금성 지역을 점령했던 이 외군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동쪽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금성을 공격한 외가 초기에는 신라 조분왕이 잘 막아내지만 다시 침공을 해서 이 금성 지역이 접수가 되고
그 접수를 한 이후 외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신라 동쪽 탈해 지역이죠. 경도 지역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드디어 이제 사도 전쟁이 나타나는데 대장군 우로가 또 역사적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원본을 보게 되면 2차 우로가 사도에서 웨인과 싸우는데 바람의 방향을 따라 불을 놓아 적의 배를 태우니 왜 적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해석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찬 우로, 사도, 웨인, 그다음에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한자 원문에는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우로는 내해 이사금 시절 초기에 나타나다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다가 조금 때 왕위를 얻게 되면서 다시 등장하죠. 이찬에서 대장군 칭호를 받을 정도면 상당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되고요. 웨이 세력이 신라와 가락국을 평정시킬 때 우로는 가락의 후손으로 신라에 의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호를 신라는 받아들여서 실력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웨인 지역인 간문국을 차지하고요. 그 후에 신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와 같이 이 신라 사회에 있어서 이 조부랑 이 석시 세력을 이 가야 세력이 도와줌으로써 신라의 명맥이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둘째, 사도. 사도는 어딘지 확실치 모르지만 이 사도에 관련된 기록은 162년에서 293년까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한 말에서 삼국 초기까지만 이 사도의 기록이 나타나고요. 이 사도 지역에서는 웨인과 싸웁니다. 자, 그래서 모래사 길도입니다. 아마도 큰 호수 지역인데 긴 지역으로 모래가 늘어진 곳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서기에 의하면 웨는 백제를 놓아 신라와 가라를 평정하죠. 자, 이에 가라 출신 우로는 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 웨이 지역으로 추정되는 간문국을 공격하고 웨인 또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라 북쪽 지역인 금성 지역을 공격합니다. 조부는 초기에 잘 막아내지만 웨의 계속된 공격으로 신라는 이 지역을 놓치고요. 웨는 신라의 경도 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 우로 또한 웨이의 지역인 사도 지역에서 자, 웨인과 결판을 짓고 대승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원본에는 수에서 싸워서 웨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죠. 자, 근데 해석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바다를 표현하는 하자를 바다가 아닌 당시에는 큰 호수나 그 한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역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반도로 생각하거나 이 바다를 이 큰 바다로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가 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 찾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삼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수가 바다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을 시켜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아마도 이때 수를 바다로 표현한 것은 한반도 동쪽으로 이 규슈 지역에 있던 웨가 바다를 통해서 동쪽으로 공격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설명한 건데 오히려 이게 이 대륙에 있는 기록으로 증명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아이러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와 웨가 사도에서 싸웁니다. 자, 백제의 기록은 안 나오고 웨와 싸우게 되죠. 그 기록이 230년, 232년, 233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신라와 웨의 싸움에는 우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는 신라의 금성 지역을 접수했죠. 그러면서 탈핵의 경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동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신라 우로가 외인 지역 간문국을 또 사도 지역에서 외인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외적을 물리칩니다. 자, 그래서 우로는 신라 사회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34년에 백제 초고 왕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234년 백제번기 기록과 남당유고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이 남당유고 기록에 의하면은 구수왕이 돌아간 게 아니라 굳이 이 초고왕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고이왕이 이 235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왕이 남당 유고에 의하면 초고왕이 죽은 게 아니라 초고왕은 지속되고 이때 고이왕이 탄생이 됐는데 초고왕은 254년까지 존재했고요. 한편으로 고이왕 세력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고구려 동천왕 8년 234년에 위가 사신을 보내 화친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남당 유고에면 초고는 죽은 것이 아니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고이 왕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당시 백제는 초고계와 고이계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이는 새로운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이후 신라는 영토를 넓힙니다. 자, 그래서 235년 봄정월에 왕이 나라의 동쪽으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자, 가야 출신 우로는 사도에서 외를 물리치죠. 자, 이에 외는 신라 싸움에서 주춤합니다. 그래서 조분왕은 동쪽으로 가서 신라민들을 어우르게 되고요. 아마도 이 산동 지역으로 지역을 넓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36년 봄 2월 골벌국 왕 아운부가 휘하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해 왔으므로 그에게 집과 토지를 하사하여 안치하고 골벌국 지역을 신라의 군으로 하였다. 자, 사도 지역에서 외인이 퇴각되고요. 조분 이사금 시대는 이 조문국에 이어서 골벌국 왕 또한 신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동쪽으로 지역을 넓히고 이를 받아들여서 신라 사회에 편입하게 됩니다. 자, 신라는 이 외로부터 이 북쪽 지역을 잃어버리지만 우로가 간문국, 사도 지역, 주변의 골벌국을 접속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신라에 의탁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후한 시대는 접어들고 위조조가 나타나면서 대방왕 공소년의 이 운명 또한 위에게 당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동천왕 이 10년 236년을 보면 자, 봄 2월에 왕 손권이 오나라 왕 손권이 사신 호의를 보내 사이좋게 지내기를 청하였습니다. 고구려죠. 그런데 왕은 사신을 잡아다가 가월 7월 목을 매죠. 그래서 그 머리를 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라 손권과 위나라 조조 사이에 이 오나라 손권이 먼저 사신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는 이 위에 있는 그 위나라의 세력이 커짐을 알고 이 오나라 사신을 죽이고 이 사신을 위나라에 바칩니다. 그래서 오나라는 적이 되고 위나라와 손을 잡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백제 초고왕 시절 이 3년 236년 겨울 10월 왕이 서해의 큰 섬에 사냥하였는데 손수 40마리 사슴을 쏘아 마쳤다. 자, 오나라와 위나라 사이에 고구려는 위나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위나라 세력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방왕 공소년은 위나라의 세력의 강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공손 세력과 손을 잡은 백제 초고왕은 고익의 세력의 출현으로 국제 정세가 변함에 따라 정치 노선을 다시 정립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왕은 이 세력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고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갑니다. 아마도 동평호 아니면 제남시 남쪽이 호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237년 대방 공손연은 나라 이름을 연으로 고치죠. 그다음에 이제 사씨가 왕이 딸 군애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237년 후한의 시대는 막고 위나라가 나타나면서 이 해가 경처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공손연과 동시대인 백제의 초구왕은 위나라의 출현과 함께 백제는 고위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 조분왕 8년 237년 8월 누리가 나타나 국식에 피해를 주었다 하는데 이 내용은 신라 역시 그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도전을 받게 되죠. 아마도 이 동쪽 또는 남쪽으로 이 영역이 확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월, 이 5년 238년 봄 정월,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낼 때 북과 피리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죠. 이 세력을 저는 고위왕으로 봅니다. 자, 이때 이 태백 세력이 진출을 하고 고위왕이 나타나고, 기존에 있던 초고 세력과 이 대방, 공선 세력은 약해지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는 동명계와 다른 세력으로 이 태백 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초고는 부산에서 사냥하고 50일 만에 돌아옵니다. 자, 왜냐? 자, 공성계 세력이 없어지고 이 고위 세력이 나타나면서 갈등을 빚죠. 이때는 공선계 세력이 없어지진 않지만 위나라가 공선년 대방왕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할 때 이 초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 사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위나라가 공손씨를 없앱니다. 그래서 백제 초광 5년 238년 4월 왕궁의 문기둥이 벼락을 쳤는데 누런용이 그문으로부터 날아났다. 이에 대한 기사를 고구려 본기를 볼 때는 왕궁의 문기둥의 벼락의 의미는 위의 태부 사마선왕이 공손연을 토벌한 것을 의미하고요. 누런용, 황룡은 공손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서문과 한전에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위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공선연을 죽이고 몰래 바다를 건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이 호수를 얘기하는, 호수나 한수, 큰 강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건너서 그 아래에 있던 이 낙랑군과 대왕군을 수습하였다 또는 평정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이 한전에는 좀 더 깊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리영 전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제 초고 6년 239년 정월에 비가 오지 않다가 여름에 이르러서 비가 왔다라는 글이 나오는데 혹시 비가 온다는 말은 피난을 말하는 거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 남당유고 기록에 의하면 위가 공손씨를 없애고 대방인 3,000명이 나라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7월에 왕이 서쪽을 돌아 폐하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백제 지역의 이런 그 인구의 감소가 이 피난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백제 초고왕과 조분왕의 공이 군사를 보내 신라를 쳤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은 아마도 이 백제의 진충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은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0년 여름 4월 진충을 좌장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맡겼다. 이 진충은 205년 신라 내해 이사금 시절에 일벌찬이었죠. 그 후에 이제 진충 기록이 나타나지 않다가 35년 후 백제 고위 시절 좌장으로 나타납니다. 신라에 있던 진충이 백제로 넘어오게 되죠.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신라 서쪽을 침범한 백제의 공격 주체 세력은 아마도 태백 세력으로 보고 있고요. 진충 세력으로 봅니다. 자, 공선 세력이 사라지고 난 후 백제는 우왕좌왕하면서 이 진충이 나타나면서 태백 세력과 백제 세력을 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백제는 태백 세력을 받아들이고 진충을 좌장으로 삼고 군사 통제권을 주게 됩니다. 240년 7월 석천에서 크게 사열을 했는데 기러기 한 쌍이 냇가에서 날아오르자 왕이 활을 쏘아 모두 마쳤다. 자, 진충이 백제의 좌정으로 된 후에 석천 지역에서 사열을 하는데 이 사열은 북방인이죠. 자, 말갈이 이 백제를 공격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 이 공선 세력이 사라지고 고의가 나타나면서 태백 세력이 나타나고 진충을 좌장으로 삼으면서 이 지역의 고위 왕이 이 진충 세력과 함께 이들에게 의지하면서 백제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요동이 사한평 기사가 나타나는데 저 고구려 동천왕에는 이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한평을 습격하여 격파했다. 자, 서한을 보면 이 서한은 이 진나라 때 도시죠.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 때 파견된 노역인들이 진나라 이후 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름을 서한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한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요동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에 위치한 서한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후한이 끝나고 삼국이 정립되어 갈 즈음 위나라가 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 세력을 확장을 위협을 느낀 고구려가 먼저 요동 서한평을 공격합니다. 자, 요동 서한평에 대한 공격 기사는 고구려 태조 때, 고구려 동천왕 때, 미천왕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이 지역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진나라 이후로 이 서한 지역에서 온 그 세력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고구려는 이에 대한 견제로 이렇게 그 시대마다 공격해서 이 지역을 탈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백제는 242년 봄이 나라 사람들에게 명한 남쪽 진포를 논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자, 위에는 이 위나라가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고구려가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백제 또한 이 압박으로 남쪽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라 또한 동쪽으로 진출하죠. 백제 또한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우로가 사도에서 외인을 격파하고 이 신라 지역인 남쪽으로 확장이 되죠. 동쪽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백제도 아마도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42년 4월 숙부 질을 우보로 삼았다. 자, 질은 성품이 충직하고 붓세 일을 꾀하면 실수가 없었다. 자, 7월에는 서문으로 나가 활 쏘는 것을 보았다. 다음에 이제 신라 조부은 13년 242년 가을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고타근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 243년 볼 정원에 큰 단을 설치하고 하늘과 땅, 산과 내 제사를 지냈다. 자, 여기 이제 단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단은 온조 다루 고위 때 이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 큰 단을 설치하고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동명왕의 사당, 이 조를 세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 두 개의 그 조상을 모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백제는 온조와 비류로 나타내지는데, 온조는 아버지가 주몽으로 이 동명계를 얘기하고요. 비류는 아버지가 우태로 이 자연의 제사를 지낸 것으로 두 개의 시조로 표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불안 우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244년 봄 정월에 이찬 우로는 대장군이었었죠. 그 다음에 대장군으로 감흥국을 접수하고 또 이번에는 우로를 서분안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는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우로는 자, 이찬에서 대장군 서분안으로 바뀌게 되는데 영토 확장과 함께 직급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신라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분안은
제가 생각하는 발언은 총독 개념이고요. 그래서 가약의 우로가 그 지역을 대신 맡아줘라 하는 뜻에서 이 명칭을 서브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위나라의 확장으로 고구려가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을 하면서 고구려 또한 이 남쪽으로 자기 지역을 확보해야 위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동천왕 기사 이 19년 245년 10월 군사를 내어 신라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뜬금없이 고구려가 왜 신라 북쪽 변경을 침략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를 보충하는 기사가 신라 분기 조분왕 때 나타나죠. 우로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두책을 지켰다. 그날 밤 매우 추운데 우로가 병사들을 위로하고 몸소 장작을 태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 병사들이 감격하였다. 자, 이 마두책, 마두성주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마두는 파사 시절에는 가야가 남쪽에서 신라를 공격하는 이 마지노선이 마두성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마두성 중심으로 위에는 신라가 있고요. 남쪽에는 가야가 공격합니다. 자, 그 후 245년에는 마두책을 중심으로 위에는 고구려, 밑에는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위치가 마두성에서 마두책에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파사 시절 마두성 위에는 신라, 마두성 밑에는 가야가 있었는데, 이 좁은 시절에 이 마두를 기준으로 위에는 고구려, 아래는 신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사 시절 이 마두 위에 있던 신라가 좁은 시절에는 마두 아래에 내려오는데 그 지역이 가야였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수로가 신라와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가야 지역인데 신라가 가야의 우로를 섭정해서 가야 지역을 신라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한반도에서 이 신라가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대륙에서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석우로는 내 이사금의 아들이라 하지만 혹은 수로의 아들이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우로는 석시로 탈핵에도이라고 기록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만 주석에 보면 수로의 아들입니다. 수로는 가야죠. 그래서 가야계를 대표하는 우로가 신라 사회에 포섭이 되면서 신라를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위가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왜? 고구려가 요동의 그 서안평을 먼저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이 위나라는 고구려 동천왕 20년 246년 가을 8월에 위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1차 공격에 보면 위가 이 유주자사 광구검을 보내 10,000명을 거느리고 현도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고구려 동천 왕이 보병과 기병 20,000을 거느리고 비루스에 나와서 싸워 패배시키니, 자, 광구검 그 군대를 이기죠. 베어버린 머리가 3,000여 급이다. 병력을 또 이끌고 맥쪽이죠. 맥 지역에 골짜기에 가서 싸워서 또 패배시켰는데 또 3,000명을 다 또 사로잡습니다. 목을 베어 죽입니다. 자, 왕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위의 대병력이 도리어 우리 적은 병력보다 못하고, 그다음에 광구검이라는 자는 위의 명장이지만 오늘은 내 목숨이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하고 철기 5,000명을 거느리고 나와 싸웁니다. 하지만 광구검이 이 방진의 기술, 전법 중에 하나는 이제 방진 기술인데요. 결사적으로 싸워서
결국 동천왕이 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18,000명이 되죠. 그래서 왕이 일천역이 길을 거느리고 압록원으로 달아납니다. 이때가 1차 전쟁에서 이 광구검한테 고구려 동천왕이 진 기록입니다. 자, 이때 백제는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위나라 유주자사 광구검이 낙낙태수 유무 삭방태수 왕준과 함께 고구려를 쳤습니다. 자, 이때 왕이 빈틈을 타서 좌장 진충을 보내 백제죠. 낙랑의 변경 주민을 습격하여 빼앗으니 유무가 듣고 노하였다. 그래서 이제 놔주게 되죠. 자, 이런 기사가 고구려 동천왕 백제 초고왕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고구려 동천왕 2차 이 2달 이후에 또 공격을 하죠. 그래서 광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성안을 도륙하였으며 장군 왕계를 보내 왕을 추격합니다. 자, 왕은 어디까지 도망오느냐? 남옥저, 중령까지 이르렀죠. 이 중령은 아달라 시절 이 중령 아래는 외가 있었는데 이 외의 사신을 여왕 히미코가 보낸 지역이 바로 중령이죠. 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자, 쭉 해서 남옥저까지 내려오죠. 자, 그래서 동천왕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유유가 계략을 해서 이 광구검의 군대를 농락을 시키죠. 그래서 음식을 주면서 사신을 장군을 베고 그 광구검의 그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혼란이 돼서 드디어 낙랑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광구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광구검의 군대는 낙랑에서 퇴각을 합니다. 자, 유유를 취중하여 구사자로 삼고 아들 다우를 대사자로 삼고 싸움에서 위장수가 숙신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 그 공을 돌에 생기고 환도산에 이르러 불레성을 새기고 돌아갔다. 자, 이와 같이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동천왕이 위태로워지지만 그 위나라 광구검의 세력은 낙랑으로부터 탈출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신라에서는 동남쪽으로 탈출하는 그런 기사가 신라 조분한 기사로 표현됩니다. 동남쪽에 흰 기운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한필의 비단과 같았다. 탈출 기록이죠. 자, 수도 경도. 경도는 이 탈해 지역이죠. 지진이 일어났다. 자, 14년 247년 정월에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자, 이 지역은 고위 세력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진충을 우보로 삼고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군사 업무를 맡겼다. 자, 진충은 이제 좌장에서 우보로 이제 물려나죠.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 세력 진무를 좌장으로 앉힙니다. 자, 고구려 동천왕 기사에 의하면 환도성이 전란을 겪어 다시 도읍을 쌓을 수 없다 하여 환도성에서 이제 평양석으로 이제 쌓는데 이 지역은 선인 왕검이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라 하는데 이 평양 기사는 이 동천왕 기사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환도성이었죠. 근데 이제 환도성에서 이 평양성으로 가는데 이 지역이 그 이전에 이 고조선의 그 단군 왕검이 있었던 이 왕엄이 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그 평양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신라의 조분왕이 이 18년 247년 여름에 돌아가셨다. 자, 신라의 조분왕은 돌아가시고 이제 다음 왕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